네, 고영환의 평양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연 북한 관련 한 뉴스가 평양 인근에서 한두 달 전에 폭발물 테러가 있었다. 네. 근데 누군가를 고위층을 암살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우리 국정원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떴는데 원장님도 당연히 이 관심을 갖고 좀 확인을 해 보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대략 어떤 얘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그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 방역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봉쇄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 속에서 불만이 폭발을 하고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전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장마당 세대 네, 장마당 세대. 장마당 세대가 북한으로서 정말 골치 아픈 세대로 등장을 했는데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과 그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서 거의 꺼리낌 없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저렇게 데리고 나와도 되는 거야? 어, 쟤는 왜 저렇게 볼이 포동포동 살이 찐 거야? 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 몽땅 다 색출을 하라. 어, 그래가지고 각 도당위원회에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상무조, TF들을 만들어서 예, 상무조. 모든 놈들 잡아내라. 음,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하도 많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음, 북한 당국이 애를 먹는 그 가운데서 어떤 현상들이 가장 특징적인 게 나타나가 하면 1개월 전쯤에 음, 평양 약간 교회 예, 거기서 폭발물 사고가 일어나서 음, 그 사람들이 놀라고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게 지금 한 달쯤 지나서 음, 서울에까지 소식이 왔는데 네, 이전에 용천에서 아, 호주 용천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김정일 때죠, 김정일 김정일. 때. 예, 김정일이 지나간 다음에 9시간 만에 예, 대형 폭발물이 터져서 한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대규모 사건이 있었는데 2004년이죠. 2004년도에 네, 용천 폭발 사건. 그게 이제 그 휘발유를 실은 차하고 비료를 실은 차하고 사이사이에 전화기로 휴대전화기로 도화선이 돼가지고 두 개가 붙으면서 이제 폭발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김정일이 지나간 지 9시간 만에 지나간 그 철도 노선에서 네, 사고가 났는데 그거는 2004년도 일이지만 어쨌든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약간 뒤로 돌아가면 한 2년 전쯤에 네, 2년 전쯤. 평양시 중심에서 네, 김정은이 어떤 행사장에 가는데 행사장 그 주변에 네, 풀숲에 숨겨진 탄창이 30발이 다 들어가 찬 아, 자동소총을 보위부 행사총국이 발견을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때 평양시가 확 좀 뒤집혔다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들어가면 금속 MD 같은 거 통과해야 되니까 소리 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행사를 알 만한 사람이 네. 거기다 무기를 갖다 놨댔다는 거 아,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의 동선을 아는 그러니까 북한 고위층의 누군가가 그렇죠. 이를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김정은 동선 그곳에 소총, AK 소총을 거기다 숨겨놨는데, 나무하고 풀숲에다 숨겨놨는데 네. 그거를 지뢰 탐지기 같은 걸 다 보거든요. 아, 거기서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네. 미수로 끝난 사건이 2년 아. 전쯤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폭발음이 너무 커서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사상자도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그러니까 나오고 지금 있어요. 이야기는 뭐 제가 그건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소문에는 사상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런데 확실한 거는 폭탄이 터졌고 네. 그 소리를 주민들이 들었고 놀라서 뭐야 전쟁이 일어났나 이럴 정도로 놀랐던 사건이 생겼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국정원이 이야기를 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쉬 하면서 하는 불만이 높아지고 예. 그런데다가 식량 배급을 조용원이라고 하는 당의 2인자, 당 조직 담당 비서가 신양곡 정책이라는 걸 내오면서 네. 농민들이 시장에 농산물을
내지 말라. 예, 장마당을 못 주가에다가 예. 다 내라. 그러면서 농민들이 양곡을 감추면서 음. 식량값이 폭등했다는 소리가 저번 그렇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식량이 모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군대에도 식량을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군대가 원래 하루에 700g을 먹게 되는데 네. 군대에 지금 550에서 580g을 군인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그 가족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군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찾아다닌다는 소리도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군 장교들 속에서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 오.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네. 총 꺼내서 그냥 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네. 뒤숭숭하다. 뒤숭숭하다. 뒤숭숭하고 장마당 세대는 너무 불만이 많으니까 모두 잡아내라고 하고 있고 식량은 모자라니까 산에 들어가서 일반 사민들은 자살하고 군인 장교들이 총을 쏴서 죽고 이러면서 북한이 막 좀 으시시한 분위기니까 네. 김정은이가 실탄들을 공급을 해서 보위원 안전원들 무장을 하고 오. 다들 그 주변 마을들을 순찰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총을 뺏기는 거야. 예? 총? 총을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안전원 보위원이 지나가고 그러면 퍽치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퍽치기. 여기 누군지는 아니까 저 사람 네. 쳐가지고 총을 가지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닥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을 누르고 소요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총기를 지급했는데 그 총기를 뺏기고 있고 총기로 인한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김정은이 다시 총기를 회수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소요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 와중에서 김정은은 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3일부터 5일까지 군수품 공장 갔댔다가 네.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일, 12일 날에 걸쳐서 군수품 공장들을 또 갑니다. 또 갔죠. 또 네. 갔는데 뭐 제가 제일 좀 이건 약간 이례적이고 좀 웃기는 사진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장갑차를 직접 운전하는 감독님 그 사진 있죠? 예. 그 사진을 노동신문이 공개를 했어요. 네, 저 사진이죠. 저 사진입니다. 저걸 전투용 전술 차량이라고 우리가 전술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전술 차량이라는 말을 이제까지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니까 네. 자기네도 뭔가 만들고 저거를 전투용 전술 장갑차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저걸 몰고 위에 당간부 셋이서 올라가서 떨어질까봐 꽉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걸 보면서 또 사진도 뭐 다 여러 사진이 나왔는데 네. 아주 흐뭇해하면서 옆에 보면서 하는 사진도 있고 여러 네. 사진이 나왔는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이번에 가봤던 공장이 저 공장하고 대구경 방사포 조종 공장. 그러니까 이전에는 머저리 방사포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방사포탄에 조종 장치를 달아서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전술 미사일 공장, 그 다음에 TEL 이동식 발사 차량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거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구호가 하나 나왔는데 남조선 원수들을 쓸어버리자. 이런 구호를 단 데서 김정은 앞에서 이야기가 막 경로에서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뭔가 쫓기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니까 저걸 보면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사실 그 군사 도발이 다 의미가 있는 도발입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건대는 보통 날에 발사를 하는 것 같지만 가장 특징적인 뭐 북한 선군절, 북한군 창건일, 뭐 공화국 창건일, 당 창건일, 무슨 김정은 출생한 날 이래가지고 그런 계기들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께서 어저께 가셨고, 예, 캠프 데이비드. 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제 행사가 3일 행사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행사가 내일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을지 포커스 쉴드라고 하는 예, 을지 자유 방패라는 훈련이 1, 2부로 시작돼서 그렇죠. 11일 동안 시작되는데 진행되는데 여기에 미국 본토에 있는 우주군까지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 하루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가 없다. 내일도 묵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다음 달 9월 9일이면 예.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공화국 창건 75주년 꽃거지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9일이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른바 창건일인데 네. 이제 이 세 개 계기가 연거푸 있으니까 저는 적어도 두 번이 근데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이제까지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데 어느 수위의 어떤 형태의 도발이 될까요? 제일 아마 북한이 지금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거는 어쨌든 미국 캠프 데이비드도 하니까 네. 미국 땅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ICBM. 이른바 ICBM 화성 16, 17 네. 이런 것들을 뭐 국정원도 뭐 액체를 네. 실은 그런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훈련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그 사이에는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9일에 맞아서는 그런 걸 할 것 같습니다. 9월 9일에는 이른바 정찰 위성을 쉬는 정찰 위성 실패했잖아요. 네, 그랬죠. 우리는 성공을 했고 네. 지금 모두가 달라붙어서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75주년이 딱 자기네한테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위성을 발사를 하는 것은 아마 9월 달에 들어가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적어도 두 번의 대형 도발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 있다고 보는가 하면 이번 그 한미일 정상회담 이거 이제 먼저 요거 말씀을 드려야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아까 그거 좀 정리하고 가면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 이제 폭발 테러가 그런 그 2년 전에 AK 소총 그런 거의 연장선상 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북한 김정은이가 그 내부적인 그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게 고조되니까 그런 걸 또 뭐 하기 위해서 그 외부 도발, 특히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그 염두에 둔 뭔가 도발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는 무기를 지급하고 억누르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한미일에 어쨌든 메시지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ICBM을 쏘면서 우리도 또 정찰 위성 같은 걸 꼭 성공을 시킨다. 네. 이러면서 그런 대형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약간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일본 갔다 오셔서 한일 관계 개선하고 한미 정상회담 4월 16일 날 가서 이제 워싱턴 선언해서 NCG라고 핵협의 그렇죠. 그룹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캠프 데이비드 가시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좀 역사 공부를 좀 좋아해서 전쟁 역사 같은 거랑 좀 보는데 사실은 1943년도에 처칠 루즈벨트 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어서 그 전후 어떻게 세계를 안정을 지키겠느냐는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하게는 1959년도에 크루슈초브라는 사람이 있을 때 맞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미소 냉전 시대에 평화를 어떻게 이어갈까 전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대땅트라는 게 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다가 1978년도에는 그 견원지간이라고 하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대통령을 앉혀놓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이게 그냥 대통령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나온다 그러고 원칙이 나오고요.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서 그런 기념 축사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랑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저는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그 군합발을 디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도 쪽 성향부터 시작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북한 사람들이 우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다시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지면 한국군, 미군, 일본군, 유엔사, 나토군이 다 네. 들어올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께서 연설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방송에서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쟁에 쓸 수 있는 모든 예비 물자가 일본에 7개 기지에 있습니다. 아, 그럼요. 요코다, 네. 요코스카, 오키나와 군사 기지들에 쭉 있는데 거기에 병력이 있고 거기에 예비 탄약, 예비 미사일, 네. 예비 디젤류, 그렇죠. 유류가 또, 유류가 다 있습니다. 예, 그 큐슈 쪽에 있는 사세보 기지에 예. 그 총탄하고 탄약하고 유류가 엄청난 양이 비축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큐슈에서 음. 부산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 3, 40분 아, 3, 40분이면 오죠. 수정기 타고 오면.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마 처음에 조금 밀 수가 있겠지만 네. 뭐 조금 들어온다고 했을 때 벌써 미군 물자, 유엔사 물자는 벌써 부산에 그렇죠. 도착을 하기 시작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국 땅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프랑스군도 있고 독일군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탈리아군도 있을 거고 일본은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네. 아마 일본군은 그 해군,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나오지 못하게 해군이 봉쇄를 하고 네. 물자를 그렇죠. 한반도에 날라다 주는 후방기지 역할이죠. 후방기지 역할만 네. 해도 일본은 그럼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다. 네, 그건 맞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다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6.25 때, 예. 6.25 때 보면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예. 1950년 7월에 그 유엔사가 그 설립이 되잖아요. 그 본부가 어디 있어요? 도쿄에 있었어요, 도쿄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어디서 다 전투기가 떴습니까? 일본 땅에서 떠가지고 그렇죠. 다 북한군 때린 거 아닙니까? 일본이 큰 역할을 했고 그렇죠. 일본이 무슨 거를 잘한다 그러는가 하면 지뢰를 해제하는 걸 일본만큼 맞아요. 잘하는 나라가 없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원산이나 어디나 남포나 앞바다에 이제 그 지뢰들을 설치하는데 맞습니다. 소해 작업은 일본군만큼 잘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소해 작업에 일본인들이 많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미군이 동원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전투병은 아니지만 미군이 지뢰 제거 그 지뢰. 작업.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면 네. 이거는 코드를 넘어서는 그럼요. 그런 협력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코드라는데 인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도는 중국하고 미국, 네.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약간 양다리 외교. 양다리 외교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체가 조금 좀 이렇게 안정치를 못해요. 맞아요. 근데 예. 이게 한미일은 지향점이 같죠, 자유민주주의 같죠, 법치주의하죠. 그렇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친한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쿼드보다도 훨씬 더 결속력이 높은 삼국 협의체가 탄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가셔서 아마 이번에 그 4월 달에 맺은 워싱턴 선언보다 훨씬 더 강한 그렇죠. 뭔가 결속력이 강하고 뭔가 법적인 효과까지 띌 수 있는 뭐 캠프 데이비드 정신 나온다 그러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하고 이후하고 이전하고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만약에 우리 사람들 특히 보수 쪽 있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본 거 아니냐. 뭐 남북러 상북 협정 같은 거 하자 그러고 협조 체계를 구성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끔찍합니다. 남북 러중 사중 협조를 하자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거기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한국이 북중러랑 같이 놀아야 된다.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권위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나라들인데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대통령이 그래도 작년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한일, 한미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연설에서 제가 주의 있게 본 게 뭐 측면인가는 인도 태평양 평화가 네. 대서양 평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바로.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서양 평화까지 연결시킨다는 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네. 나토군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6.25 전쟁 때 16개군은 예. 사실은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도 군대가 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토군은 어쨌든 다 발전된 나라들이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군대가 온다. 폴란드 군대가 오고 우리가 무기를 많이 국방력을 강화시켜주는 폴란드 같은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사를 우리는 지금 회원국이 아니고 그냥 그 유엔사 주둔국이죠. 그래서 그렇죠. 한국도 회원국으로 들어가서 멤버십을 획득해야 되고 네. 기존의 17개 국가뿐만 아니라 더 멤버십을 확대하자. 네. 그럴 때 이제 나토 이런 국가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유엔사라는 게 없을 수도 그 북중러가 마음 먹는다고 이거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뭐 몇 30개국 되면요. 우리가 아주 튼튼한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사실 유엔사를 얼마 박대를 했어요. 그렇죠. 뭐 불필요한 존재다. 한반도 평화에 뭐 도를 놓는 아주 그런 행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북한 외교가 1970년대부터 유엔사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사가 있으면 6.25 전쟁이 나면 유엔사가 당연히 뭔가 활동을 할 테니까 그렇죠. 유엔사를 없애기 위해서 북한 외교가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유엔사를 저렇게 박대하고 유엔사 저 쓸데없는 존재가 와 있다는 식으로 일부 인사들 민주당 인사들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 저건 또 뭐야 갑자기 왜 북한이 주장하는 거를 저렇게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겁을 냈었는데 근데 대통령 연설에서도 유엔사 이야기를 꼭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일 외에 나토에 지금 33개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33개국. 예. 그러면 이번에는 16개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한 40몇 개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워싱턴 원칙이나 선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안보에 대한 것들을 딱 짜놓고 네. 이번에 보니까 뭐 그 공급망 문제, 반도체 그렇죠. 칩 문제, 뭐 공급망 문제, 뭐 첨단 소재 문제, AI 문제, 퀀텀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서서히 방향을 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 내년도쯤부터는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참 이번 워싱턴 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 보고 예, 있습니다. 저는 막 설레요. 예. 이게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 예. 예,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로서 늘 뭐 미국에게 의존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당당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움직이는구나. 네. 그게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북한 이야기에서 조금 좀 네. 특징적인 게 뭐냐면 16일 날 북한이 국경을 처음으로 열었어요. 예, 북중국경. 북중 국경을 열어서 버스 2대하고 승합차 몇 대가 신의주 단동 철교를 통해서 단동에 도착했는데 네. 이게 이제 최영웅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태권도. 네. 그러니까 북한이 소위 만드는 태권도. 우리는 그렇죠. 세계 태권도고 네. 걔네들은 국제 태권도라고 국제 해요. 태권도 방식도 조금 다르고 달라요.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 요건도 다르고 그 사람들은 주로 태권도가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거. 이게 다 벽돌 깨고 이렇게 다뭐 대표 치는 뭐 이런 약간 살인적인 그러니까 스포츠라기보다는 약간 군사 쪽에 가까운 그런 태권도가 국제 태권도고 우리는 정말 스포츠 세계 태권도인데
여기에 가는 선수들을 태운 차가 왔고 그 다음 날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확인은 하기 어려운데 버스 몇 대가 또 건너갔다는 거예요. 17일 날에.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에 그동안 3년 동안 나가지 못했던 대표단, 외교관, 주재관들을 실은 차가 나갔다. 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코로나 다른 나라들은 다 풀렸다는데 예. 왜 우리만 다시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마당 시간도 계속해서 단축을 하고 북중 국경은 열지 않고 북중 국경 넘어갔다 오는 사람은 총살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를 뭘 지향하는 거야? 왜 지도자라는 사람은 저렇게 밤낮 탱크나 장갑차 사고 다니고 미사일만 보러 다니는데 인민 생활은 언제 보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이런 불만들이 많으니까 예. 북한이 이걸 많이 열어놓으면 이게 확 한꺼번에 열어놓으면 불만이 뭔가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어제 국정원이 예. 그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한 거 보면 탈북자 숫자가 예. 전년 대비 3배가 늘었다 그러는데 북중 국경을 더 개방을 하면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네. 그 늘어났다는데 99명이 네.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국경을 조금씩 여는 거 보면 주민들이 올려미는 압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불만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국가가 핵과 미사일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빵도 있고 쌀도 있고 국수도 있어야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그래 조금씩 열게. 뭐 갑자기 코로나가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 열 거야. 저는 여기 북한이 아마 처음에는 국가 관리들만 조금 열고 대표단 외국에 가는 공식 대표단들만 조금 열고 그러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열고 이렇게 아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북중 개방을 국경 개방을 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순전히 김정은이 어떤 무역을 잘하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만이 하도 크니까 네. 특히 국경 지역 네. 이전에 북중 국경이 활발했을 때 좀 먹고 살았던 뭐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정말 불만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면 문을 열어서 먹고 살게는 해줄게. 제발 좀 소란스럽게 울지 마. 이런 게 하나 있고 북한에서 제일 성분이 나쁘고 제일 북한 정권의 적대적인 도가 어느 도인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함경북도입니다. 함경북도. 함경북도는 왜 아오지탕 아오지 간다 그랬잖아요. 탄광, 예. 다 함경북도입니다. 그렇죠. 국군 포로들을 끌고 갔던데도 함경북도고 예. 정치범 수용소에 본인들 보내고 가족들을 추방한 것도 함경북도거든요. 네. 근데 국경이 중국이 잘 살게 되면서 거기가 이제 최일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하도 함경북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함경북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도가 아니다. 와. 이럴 정도로 함경북도를 미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함경북도 쪽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제일 강해요. 네. 그 다음에 양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북도고, 자강도는 강도 좀 넓은 데다가 군수품 공장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출입이 쉽지 않아요. 주민들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나오기도 쉽지 않으니까 자강도가. 그 압록강 그 강계시의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면 압록강이 저렇게 넓어요. 물살도 빠르고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 도가 지금 불만이 제일 많은 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불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경을 조금씩 열어보면서 괜찮아? 그럼 조금 더 열까? 조금 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그 새로운 핵곡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군대들을 풀어가지고 네. 옥수밭하고 쌀밭 그 논 있잖아요. 거기에 총을 AK 자동소총을 낸 군인들이 지킵니다. 주민들이 도둑질을 할까 봐. 군대가 포조는 논밭을 지키는 나라는 네. 오직 세상에 북한밖에 없다. 그냥 그 정도로 식량 사정이 지금 식량 사정도 안 좋고 불만도 심하고 폭탄도 터지고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뭐가 맞고 쫓기는 마음인데 여기서 한국이 좀 고분고분한 문재인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자기 그렇죠. 우방국들을 높여 나가니까 이것도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핵무기 자기가 애써 10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 이것도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게 지금 약간 그 마음의 그 어떤 불안감 이런 초조감 같은 것들이 이번 뭐 장갑차 타고 다니는 거 전쟁 준비를 하라 남조선 괴뢰들을 싹 쓸어버려라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거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또 북한의 반응 뭐 이런 거 해갖고 또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